받은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면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요즘에 면역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시기고, 근데 이게 정확히는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솔직히 정확하게 한 부분만을 알지 제대로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면역을 올릴 수 있는지 굉장히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걸 골라봤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우리는 다 이제 무병장수, 병이 없이 이제 오래 살기를 이제 가기 전까지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이제 가는 거를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병장수의 한국인지 아닌지를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2020년에 발표되어 있는 자료고요. 이제 보시면 남자, 여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국인은 점점 오래 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건강한 기간은 남녀 모두 짧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래 살게는 됐는데 병이 있는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병장수의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2022년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최근 2년 사이에는 이제 건강 수명이 조금은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트렌드가 바뀌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 바람과는 다르게 유병장수, 그러니까 병이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오래 살고 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가 중요하냐 보면 실은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하게 노화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이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예전에도 있었지만 폭발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면역에 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지게 되셨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크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이 면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진료실에서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었냐면, 똑같이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를 확진을 받았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 아니면 자녀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걸리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똑같이 확진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심하게 폐렴까지 가셔서 중환자실까지 가시고 또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주위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 원인은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왜 질병의 경과나 뭐 중증도는 달랐을까? 우리가 이제 워낙에 좀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방식을 좀 가지기 쉬운데, 건강에 있어서는 균형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병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가는 거는 딱 균형이 깨졌을 텐데 어떠한 질병이든지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 중에 외부 요인으로는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환경의 독소라든가 뭐 이물질이라든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세포나 조직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낡게 되는 노후된 조직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질병의 어떤 원인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 요인이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걸리더라도 치유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확진이 안 되는 거죠. 안 걸려서. 그리고 걸려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안 가고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거나. 그런데
이 부분이 더 크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더 중증으로 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균형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뭐냐면 이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 개인의 의지로 완전히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 위생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 사회적인 뭐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의지로는 개선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면역력, 그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면역적인 그 힘은 우리의 의지나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면역이 뭔가 오작동이 됐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이로 인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이 면역이 너무 과해도 안 돼요. 네, 너무 과해서 자신의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공격을 한다.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죠? 알레르기 질환도 그런 거고,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뭐 류마티스나 건선 같은 경우도 이 면역이 너무 과해서 자신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할 때 이것도 또한 질환이 되는 거고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게 가장 흔한데 여러 가지 감염병도 걸릴 거고 그 면역으로 그 질병의 원인들을 다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염증 상태가 길어지는 만성 염증이 되면서 뭐 비만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 염증이 오래 갔을 때 암까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그런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면역이 약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다. 여기는 면역이 과하거나 약하거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역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면역에 대해서 그 제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도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과하다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면역은 곧 백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전까지는 많이들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역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잘 먹을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보면 면역하면 떠오르는 게 다 백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시야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백신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백신 만능주의까지도 약간 염려될 정도로 너무 그런 부분이 경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면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시각을 좀 넓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면역이 면역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크게 획득 면역하고 선천 면역으로 분류가 돼요. 일단 획득 면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먼저 노출이 됐을 때 내가 병에 한번 걸렸거나 아니면 걸리기 전에 미리 약간 약화된 그 병원균을 넣어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체가 생겼을 때 이것을 획득 면역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우리는 꼭 어떤 것을 접하지 않고도 이미 여러 가지 접하지 않은 모든 것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앞으로 우린 신종 바이러스도 접하게 되고 새로운 물질도 접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이것들을 겪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미 더 강력한 백신보다 더 강력한 어떤 면역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도구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선천 면역이에요. 선천 면역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강의 전에 얘기를 나눌 때 피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피부도 면역을 담당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 몸 안을 가장 먼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은 피부라면 이 안쪽 내장기관에는 점막, 호흡기에는 섬모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때 가래가 많이 나와서 그게 불편하니까 병원에 오시지만 실제로 가래가 생기는 거는 호흡기 기관지로 먼지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 기관지에 있는 점막의 섬모들이 움직이면서 그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게 가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면역이에요, 일종의. 우리는 불편한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면역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산도 면역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먹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거기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위산을 통해서 한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위산 나오고 장에선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을 다 펼쳐보면 그 테니스 코트장만한 크기가 돼요. 굉장한 그 면적의 그 장이 구불구불하게 우리 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섬모 안에, 육모 안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공생을 하면서 우리 걸 뺏어먹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이로운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나 항체나 그리고 점막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NK 세포나 탐식 세포 이런 것들이 그냥 처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조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면역이니까 막아주니까 울타리라고 제가 좀 약간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울타리가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면역 울타리가 선천 면역에 해당하고, 이 면역 울타리가 첫 번째가 아주 높고 튼튼하고 모든 걸 막아주면 굳이 두 번째 울타리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울타리 선천 면역이 다 막아줘요. 그리고 그 중에 드문드문 뭐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1대1로 매칭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항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뭐를 좀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천 면역 아니면 후천 면역, 획득 면역. 둘 다 중요하겠지만 이 선천 면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천 면역에 이렇게 위산, 장내 미생물 같이 우리 위장관이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위산이라든가 장내 미생물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바로 식이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연결점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약간 뭐 면역이 좀 약해졌나, 뭔가 내 몸에 염증이 있나 이런 것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을 좀 여쭤볼게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자도 피곤하다. 그리고 주말이면 시체처럼 퍼져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눈 흰자위가 탁하고 피부가 칙칙하며 부석부석하다. 그리고 과로나 과음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몸이 늘 무겁고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이다. 그리고 감정과 의욕의 기복이 부쩍 심해지고 머릿속이 자주 멍해진다. 그리고 매일 시원하게 별을 보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아무리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도 군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와 알레르기를 달고 살고 잘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콤하거나 짭짤한 간식,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이 많이 땡긴다. 10가지 질문인데 나는 5가지보다 더 많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인데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나는 3개하고 5개 사이다. 예, 한 세 분 정도 계시네요. 그럼 나는 다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1-2개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뭐 설문은 아니에요. 근데 강의할 때마다 그 강의 듣는 분들의 어떤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는데, 제가 발견했던 가장 최악의 그 군은 그 모 방송국의 PD 기자분들이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이 7개 이상이었거든요. 10개 중에. 어떤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드시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술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몸에 증상들이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제가 접하는 분들보다 건강한 축에 속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여기 딱 오시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분은 더 건강해지시고 또 무관심한 분은 더 건강해지지 않는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문이 중요한 부분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내가 지금 균형을 갖추고 있지 못해. 뭔가 균형이 깨졌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신호가 왔을 때 이걸 귀 기울여 듣고 뭔가 노력을 하시고 변화를 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고, 이런 신호에
무심하면 점점 악화되겠죠. 바로 이게 어떤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고 면역이 약화되었다는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신호가 왔을 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아무리 무심하던 분들도 결국에 약간 덜컥 겁이 나세요. 주변에 누군가 아프더라라는 얘기를 듣거나. 그래서 하시는 게 이제 저희들이 있는 병원에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동안 열심히 건강을 희생하면서 일터 번 돈을 가지고 병원에 쓰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검사를 해요. 근데 그때 뭔가 일정한 수치 이상을 넘기면 질병이란 진단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병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들으세요. 나는 몸이 불편한데. 근데 그러면 그 상태는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질병 진단을 받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검사상에선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한 증상들이 앞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많이 있지만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미병 상태예요. 병이 아직 아닐 뿐인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질병이면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미병 상태일 때 바로 면역 관리,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상태일 때는 미병 상태일 때는 뭔가 노력을 해줬을 때 더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균형이 깨져서 경계선을 넘어서면 아무래도 원래 더 건강하던 상태로 가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질병이 더 중증으로 안 가고 좀 더 개선되긴 할 텐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몸의 신호가 왔을 때 뭔가 면역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면 우리는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시기도 하세요. 심지어는 제 환자 중에 암으로 진단 받으신 분이 암을 계기로 식생활이나 이런 걸 싹 바꾸시고 나서 실은 그 전보다 여러 가지 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 더 좋아지시고 지방간도 없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력에 보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호를 읽고 뭔가를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강의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내 몸의 신호를 잘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는 그 면역을 올리는 팁을 잘 활용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이렇게 압축시켜 보면 바로 영양과 마음 그 자세와 운동 이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면역 밥상이 주제인 만큼 이제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말미에 운동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음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굳이 이렇게 강의를 듣지 않아도 왠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잘 제대로 먹어야 건강할 거다라는 그 느낌을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귀가 있는데요.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의술로도 못 고친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되어 병이 될 수도 있다. 요즘에 미디어, 뭐 방송,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영양제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어떤 음식이 좋다 하면 우르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양이라든가 음식 이 부분은 개개인의 상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어떠하냐에 대한 판단이 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좋다라는 그런 뉴스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나도 똑같이 할 경우에는 무리가 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현미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굉장히 마르신 분이 현미만 계속 먹다가 설사하고 위 아프고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거친 잡곡 현미보다는 좀 부드럽게 드시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서 정보를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냐면 허준 선생님이 아니고 이제 의성 그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기원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 음식과 건강,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는 꼭 동양의 지혜, 우리만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서양에서도
그리고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예전에는 특정한 화학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든가 약초를 가지고 치료를 많이 했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지식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간 기호 음식으로 차를 먹지만 예전에는 그 차를 잎을 가지고 건조시켜서 뜨거운 물에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양 성분을 이렇게 농축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액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음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도 어떤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기호식품으로 먹지만 음식과 영양, 건강과의 관계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거의 벌써 20여 년 전이죠. 그때 배웠던 질병, 그때 흔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질환 흔하지 않아라고 했던 병이 지금은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병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는데 실제로 자료에서도 2010년과 2020년 한국인 남녀 전체의 주요 암종 발생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이제 폐암이 증가했고요, 2위로.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의 질병이 서구화됐어요. 네. 이렇게 한국인의 질병 형태도 서양을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네, 서양이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왜 한국인데 질병이 서구화가 됐을까? 식습관이 서구화됐기 때문이에요. 네. 주변에 다 느끼시죠? 우리가 전통 한식,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건 다르게 먹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식습관, 육류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섭취가 늘었고, 그리고 운동 부족하고 비만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질병도 서구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음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히 암의 독립적인 원인이 이제 식단이에요. 식단. 특히 고지방 음식 그리고 식이섬유,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적게 먹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요. 특히 작년에 굉장히 저명한 의학자인 랜싯에 실린 논문이 굉장히 좀 충격이었는데 한국인 2040 세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먹던 그 한식을 떠올려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애리조나 통합학센터를 공부할 때 건강식의 범주에 한식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많이 다르죠. 한국인의 식탁이 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국제 암 연구 기금이나 뭐 미 암 연구소, 미국 암학회에서도 딱 요약을 했어요. 암을 피하려면 술만이 아니라 붉은 육류와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그러니까 기름진 식사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 위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한국인의 식사는 원래 이런 바람직한 식사도 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질병 패턴이 이렇게 서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요약을 해드리면 나쁜 식습관과 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면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다양한 증상과 질환, 우리가 익숙한 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부위가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면역 약화로 인한 만성 염증의 결과물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을 줄이면 치료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이 있을까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은 음식으로, 식습관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치유적인 힘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배가 고픈 것을 채우는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이 음식 안에 대사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좋은 만성 염증의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기 중에 뭐 고혈압 시기, 뭐 고지혈증 시기, 당뇨 시기 다양하게 많은데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겠지만 각각을 다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길 줄 알고 당뇨 시기, 고혈압 시기, 고지혈 시기를 몇 개마다 하나요? 솔직히 불가능하고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이 뭐 나는 심혈관 관련된 보험을 잔뜩 들었는데 나중에
심혈관이 아니고 뭐 뇌질환이 생겼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따로따로 외우시지 마시고 오늘 배우는 그 항염증, 그러니까 면역 밥상이 이 모든 질환에 다 적용이 돼요. 만성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암 예방에 다 적용이 되는 식사법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항염증 식사, 면역 밥상만 잘 실천하시면 다양한 질환들이 다 예방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실천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식사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빨리 이제 지나갈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집착보다는 조금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뭘 먹어야 되지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게 아니라 실은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요. 해로운 거 하나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물론 좋은 걸 먹은 노력은 좋지만 오히려 내가 먹고 있는 식사나 식품을 잘 보고서 그중에 해로운 것들을 좀 안 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다. 예, 이걸 기억해 주시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식품만 생각하거든요. 뭘 먹어야 되지? 어떤 식품, 어떤 영양제 이게 밖이죠.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거에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앞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말씀처럼 내 몸이 어떤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가 소화 흡수해내지 않으면 내 몸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몸 안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우리의 질문을 바꿈으로 해서 인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에는 삶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자연에 있지 않았던 것들, 뭐 첨가물, 우리 가공식품 이렇게 사보면 뒤에 무수히 많이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첨가물이고 화학 물질이죠. 자연의 맛을 흉내내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 그리고 정제되어 있는 설탕. 예, 원래 유기 원당이 아니라 이걸 표백해서 가공한 설탕. 그리고 소금도 이제 천연 소금, 천일염하고 정제 소금은 달라요. 이게 뭔가 가공을 거친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덜어낼수록 좋겠고요. 지방도 이제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보다 더 안 좋은 게 트랜스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지방 가공된 지방인데 대부분의 가공식품, 그리고 냉동식품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종이에 올려놔보면 기름이 이렇게 배잖아요. 그게 바로 트랜스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지방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 먹는 게 가장 핵심이고 또 저희가 검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개개인마다 혈액 검사에서 이런 음식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피로감 그리고 약간 두통이나 불면증, 자가 면역 질환, 가려움, 뭐 피부 부종 그리고 약간 알레르기, 기분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꼭 검사를 통해서 찾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불편한 증상이 있고 질환이 있는데 잘 안 낫는다. 뭔가 계속 재발한다. 그렇다면 한 번은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먹고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내가 먹고 있는 것과 그날의 기분, 뭐 배변 상태, 그리고 뭐 피부가 뭐 가렵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두드러기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먹고 있는 것과 증상 간에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음식이 나에게 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좀 피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신의 다양한 증상이 음식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의심해 봐라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탄수화물을 고를 때에는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 아니면 천천히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낮추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거, 높게 빨리 올리는 것과 느리게 천천히 올리는 것 이게 염증을 높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가 염증을 높일까요? 첫 번째가 염증을 높일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염증을 높일 것 같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음식들,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들, 많이 올리는 것들이 염증을 높여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염증 유발 음식들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죠.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허기지고 하면 달달한 거 먹는 것들 다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혈당을 빨리 안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먹지 마라가 아니라 좀 바꿔서 먹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먹지 못하는 건 우리가 괴롭잖아요. 또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꿔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백미밥은 좀 잡곡이 섞인 걸로 좀 거칠게, 그리고 이렇게 빵을 먹더라도 뭐 통밀빵이라든가 거칠게 좀 먹고 원래 있던 그대로 좀 바꿔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덜 가공이 되고 거칠게 통곡류를 먹는 게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고 특히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들이 지방간 그리고 복부 비만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만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배가 훨씬 가벼워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탄수화물에 대한 공포가 또 너무 심해서 아예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뇌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줄이시면 이제 약간 우울해지거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경험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류를 먹되 이렇게 혈당을 확 높이지 않는 걸로 바꿔 먹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름은 계속 우리 혈관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분이 제 환자분 중에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고기를 전혀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왠지 억울한 거죠. 나는 고기 진짜 하나도 안 먹고 이제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 안 떨어질까? 봤더니 이분이 뭘 드셨냐면 빵, 쿠키 이런 걸 잔뜩 드신 거예요. 이렇게. 네. 이 빵이나 쿠키, 팝콘 이런 류들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탄수화물일 것 같지만 여기 안에 그 가공 지방, 트랜스 지방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이런 것들로 간식이 밥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혈관의 동맥경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염증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을 기름을 먹긴 먹되 이제 그 생선이나 견과류에 있는 불포화 지방, 오메가 3가 있는 그런 지방으로 바꿔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로. 네, 콩이라든가 견과류, 생선, 해산물. 그래서 이런 기름은 혈관을 청소해주고 똑같은 기름이지만 체중을 빼줘요. 네,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지방이라고 똑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단백질이 요즘에 중요하다 보니까 단백질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다 드시고 있는 거예요. 제 환자분들도. 잘 골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 파우더가 맛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다 해보니까 맛이 없어서 오래 못 먹으니까 설탕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그 근육 키운다고 단백질 드셨다가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일단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면 고기를 먹는 것만 떠올리시는데 고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해산물, 생선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도 단백질이 많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콩이라든가 견과류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를 동물성 고기보다 2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렇게 해서 약간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더 건강에 이롭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채소나 과일 같이 이제 그런 식이섬유 섭취도 많이 하시고 항산화 물질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다양한 색깔마다 다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드셔도 여러 가지 항염증, 항산화가 다 되시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특히 칼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매번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혈관에 축적이 된다거나 또 영양제 관련한 뉴스들은 어떤 때는 좋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나쁘다 이렇게 결과들이 다 다르게 매번 다르게 나와서 혼동을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식품하고 영양제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식품은 하나의 영양소가 고농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섞여 있어요. 뭐 칼슘이 많은 식품이면 마그네슘이나 뭐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식품으로 먹었을 때. 근데 영양제는 인위적으로 어떤 성분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양소 비율이 안 맞아서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마다 그 성분 비율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식품의 흡수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양소를 먹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식이섬유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이섬유가 여러 가지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영양제로는 식이섬유를 못 먹잖아요. 근데 식품으로 먹으면 그 영양소를 먹으면서 또 식이섬유, 이 거친 줄기들까지 다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먹는 이점이 있고요. 또 씹어 먹잖아요. 씹어 먹음으로 해서 저작 운동을 하면서 약간 뇌 자극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 영양제로 영양소를 먹는 것과 식품으로 먹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식단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영양소로 좀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그 오히려 식품에 대한 약간 공포가 생겨서 뭐 이게 오염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영양제만 막 20알, 30알 드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 클리닉에도 오셔서 이제 다 그 영양제 통을 다 갖고 와라라고 제가 성분을 다 읽고 또 겹치는 성분들이 있어서 어떤 영양소는 과하게 드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엔 독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만으로 어떤 건강 관리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개를 다 영양제를 그냥 이만큼 드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면역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실제 사례를 본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면역을 높이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자연치유가 되신 분들일 거예요. 암에서 특히 자연치유 되신 분들이 어떤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인 보고 사례도 있어서 실제로 1,500건 이상의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인터뷰한 그런 연구 저작물들이 있어서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자연치유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된 식단의 특성은 요약을 해보면 이거였어요. 식물성 중심 식단. 꼭 완전 채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이 좀 많은 식단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식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그 한식이 아니라. 그리고 서양에서는 지중해 식단. 이 두 가지 식단이 어떤 설탕이나 정제, 곡물, 가공식품 섭취는 적고 채소나 과일, 통곡류 섭취는 많은 식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연 치유가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식사는 바로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경험한 결과가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다뤘던 면역 밥상의 어떤 실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정제, 설탕, 정제되어 있는 가공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나 과일, 통곡류,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식물에는 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실제로 세계 최초의 항암제가 이제 BMS사에서 나온 탁솔이라는 그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BMS에서 좀 약물 임상시험 관련해서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 이 탁솔이 원래 뭐냐면 이 주목나무 여기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제 그 구조를 화학적으로 재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이제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아스피린 그 살리실산도 그 성분은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제라든가 그리고 약들도 결국엔 그 기원은 그 식물성 자연에 있는 식물에서 그 구조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것을 화학적으로 재합성을
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라는 인증을 받은 거지만 그 뿌리는 식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조차도 이제 식물에서 나온 거죠. 결국에는 한 면역 식사, 면역 밥상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끼로 좀 구성을 한다면 이제 내가 하루 한 접시를 채소와 과일을 합쳐서 한 접시에 반을 먹고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를 한 3분의 1 정도 먹고 건강한 단백질을 2분의 1 정도 먹고 그다음 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약간 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식품을 보면 뭐 약이라든가 영양제처럼 그 성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음식에 결국엔 여러 가지 이런 영양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이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은 면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입증된 건강과 장수와 노화를 방지하는 건요. 딴 거 필요 없고 솔직히 소식이에요. 소식 적게 먹기.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에서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을 증가시켰고 인간과 가장 유사한 포유류 원숭이에서도 심혈관 질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이 정도로 입증되어 있는 영양제라든가 식품은 없어요. 소식만이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단식을 하시는 분들 그것은 맞지 않아요. 단식은 한 극단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내 몸에 다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좀 편하고 쉽게 우리는 또 일상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적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해보고 시도해보고 좀 점진적으로 노하우가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 하는 약간 점진적인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는데 그리고 현대인이 소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그 다음 식사까지 너무 배가 중간에 고프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음 식사에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약간 소식을 하게 되고요. 식사 횟수가 많아져서 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드셔야 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식만 안 먹어도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소식의 방법으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13시간 정도를 하는데 주말엔 좀 더 길게 하려고 하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하고 장에서 음식을 소화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한 40%가 쓰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근데 안 먹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자적으로 세포적으로 봤을 때도 유전자 손상을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야식만 안 먹어도 된다.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저녁을 6시에 맞췄다.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아침을 6시 이후에 먹기만 해도 뭔가를 안 먹는 시간이 12시간이 되잖아요. 이게 12시간 단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내가 만약에 7시에 맞췄다 그러면 아침은 7시 이후에 먹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시에 마치고 그 다음날 7시 이후에 식사를 했다 그러면 13시간 공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3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에 유행하는 야식 메뉴나 이런 배달이 너무 발달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야식 안 드실 것 같은데 야식을 요즘에 젊은 분들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먹죠. 그래서 이 야식만 안 먹어도 이 12시간 공복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이 그 사이에 해독,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초기 유방암 환자 2,500명을 4년간 추적했을 때 13시간 이상 공복을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에서 이제 암이 재발을 하지 않고 뭐 인슐린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다라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실천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은 또 지키는데 이 먹는 시간에 먹는 음식이 막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대는 간헐적 단식을 지켜주시고 먹는 식사의 구성은 면역밥상의 그 원리를 지켜주시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 어떠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몸의 세포, 그러니까 이 전신의 모든 세포가 결국에 있는데 이 세포마다 이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되게 재미있게 생겼죠. 얘네들이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위장에서 장에 흡수를 하고 혈액으로 운반이 되고 폐로 호흡을 하면 산소가 또 혈관을 통해서 이 세포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노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성염증 면역 저하의 그러면 그 원인은 그 전 단계는 바로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동차 엔진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이걸 비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자동차 엔진이 낡으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죠.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거예요. 뭔가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흔들린다든지 그 신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증상 말씀드렸죠. 그 신호가 바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엔진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신호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엔진 노후가 결국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우리가 차의 엔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평소 운전 습관을 좋게 해줘야 되죠. 뭐 급발진 안 하고 급출발 안 하고 그리고 엔진 들어가 있는 공간을 청소를 해주면 훨씬 엔진을 이렇게 노후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훨씬 잘 나가겠죠. 그럼 우리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식을 해주는 게 위장관과 세포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폐물을 줄여주겠죠. 그렇게 많이 과하게 안 먹으니까.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해주는 게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네. 비유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해주시면 자동차 엔진이 똑같은 엔진이라 잘 관리해서 오래 자동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 이거는 근육세포인데요. 근육세포에서 이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에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다르죠. 네,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들고 모양도 조금 안 좋아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젊은 사람이지만 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 컴퓨터만 하고 TV만 보는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운동도 하고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한 사람 이 미토콘드리아 차이를 보세요. 달라요. 똑같이 젊어도 내가 얼마나 활동적이냐에 따라서 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다르고 또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한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많죠.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 줄수록 나이가 들어도 이 세포 안에 그 에너지 만들어내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또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고 질도 개선이 되고 혈당이나 만성염증도 줄어들고 당뇨나 암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 면역에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2023년 3월 1일에 여러분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그 방송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진 분들을 저희 클리닉에서 3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게 방송에 나간 거였는데 이 53세 여성이고요. 이분이
원래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그리고 감기 자주 걸리고 상처 잘 안 낫고 여기저기 통증이 있고 그 질염이나 방광염 자주 있어서 항생제 많이 복용하고 장에 용종이 되게 매번 내시경할 때마다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식사를 봤더니 고기 좋아하시고 구이로 주 2, 3회 빵떡 튀김류 좋아하고 술 마시고 식이섬유가 하루 권장 섭취량 중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이셨는데 3주 동안 운동하고 또 면역 밥상 형태로 그 원칙대로 식사를 만들어 드시고 나서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거, 변비, 가스 차는 증세 너무 좋아지셨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은 정말 1, 2주 만에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다들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런 위장관 증세는 식사가 바뀌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그리고 이분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게 됐고 과식 줄어들고 식사 속도 천천히 그럼 덜 먹게 되겠죠. 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고지방 육류 줄여주시고 쌀밥 정제 탄수화물에서 통곡, 잡곡밥으로 변경했고요. 복합 탄수화물 늘리고 채소, 식이섬유를 늘렸어요. 그리고 그 빵떡 튀김, 탄산음료 당 줄이고 조리할 때도 당류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예전보다 훨씬 늘려서 한 3분의 2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3주 동안 3주 만에 체지방은 1.8kg 줄었고요. 근육은 0.3kg 늘었고 콜레스테롤이 정상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과 운동이 바뀌면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변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유전자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전후 비교를 했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유해균, 그 염증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3주 후에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내 몸에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치,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막 식품을 고르고 영양제를 골라도 우리 몸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몸의 소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이걸 보면은 광해란 영화를 보면 예전에 왕들은 어이가 있어서 아침마다 변을 봐서 뭐 색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맛까지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걸 통해서 우리 몸 안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그때는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못했으니까 그 시절에도 가능한 방법을 써서 이 몸 안의 상태를 추측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도 아직도 신생아 아기들은 기저귀 매일 확인하면서 소화 기능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소화하고 흡수한 게 어떤지가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실제로 소화 과정이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 중요하고요. 이제 식이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실은 음식에만 우리가 네가 안 좋게 먹어서 그래라고 비난하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음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지 칼로리라든가 음식, 운동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뭔가 아쉬워서 음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안 먹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노인 우울증인 경우에는 식사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는 입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 빨리 드시는 분들은 입에서 해야 될 역할을 많이 안 해주는 만큼 그 밑에 있는 위하고 장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잘 씹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노인분들 치아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또 이런 저작 씹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화가 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내시경을 해보면 뭐 위산 역류증 그리고 뭐 위축성 위염 이런 경우 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네랄이라든가 단백질 소화가 좀 어렵게 되죠. 그리고 담낭 제거술을 하신 분들은 담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더 잘 안 돼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렇게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뭐 변비라든가 설사 이런 게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흡수를 영양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크론병이라든가 그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흡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개인마다 다른데 우리가 어떤 음식이 좋으니까 이걸 먹으면 돼.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음식이나 영양제 부분은 내 몸 상태, 소화 흡수력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서 맞춤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소화 흡수력을 다 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검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예전보다는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장내시경을 한다고 장의 흡수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학적인 검사에도 한계가 많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님들이 이제 코끼리를 짚으면 어떤 사람은 뭐 코를 가지고 코끼리를 생각하고 뱀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신이 보는 뷰 포인트에서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몸 상태 기능을 현재 그렇게 통합적으로 다 완전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직관이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내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 그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게 검사를 했는데 뭐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 직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현대인이 저는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읽고서 내 몸에 좋은 거를 해주는 거. 영양, 운동, 이렇게 마음. 그러면 이런 내 몸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마인드풀이 있죠. 이렇게 마음이 그냥 꽉 차 있는 경우와 이렇게 충만한 경우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속은 이런 마인드풀 충만한 마음 상태로 만든다면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고 일이 많아도 마음은 여유롭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근사한 곳에 가 있어도 내 마음속은 이렇게 복잡하다면 결코 마음이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신호를 듣기 위해서도 내 마음의 상태를 이게 충만한 마음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치유 생존자들이 실제로 암에서 자연치유된,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치료법 없이 나은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현대의학적인 방법이나 대체요법을 다 같이 적용을 해서 나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치유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치유된 요소 10가지를 봤을 때 3가지만 신체적인 요소였고요. 7가지가 다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영적인 연결이라든가 직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과 치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중해식 식사가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중해식 식사 피라미드도 보면 식품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실은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움직이고 어떤 즐겁게 먹어라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식사라는 과정은 단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여러분들은 저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좀 의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돼서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마인드풀니스고요. 이제 매사추세츠 의대의 존 카바친 박사님이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리덕션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결국 핵심은 이거죠. Here and Now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이건 둘 다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실제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인 그 연구에서는
이렇게 here and now, 현재 충분히 충만하게 머무르는 훈련만으로도 염증 지표가 줄어들었고요. 면역세포 수가 늘어나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텔로미어라는 게 어떤 수명, 장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늘어나고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하고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두꺼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 그리고 면역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요. 우리가 식사에도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배고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지 않지만 마음이 고파서 먹는 경우 많고 심심해서 먹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상태에 현재 배고픈지 아닌지 배고플 때 먹는 거 그리고 먹었을 때 배부르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한 마음 챙김 훈련이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음식을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계속 구분하고 뭔가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기보다는 우리 내가 먹게 되는 이 순간에는 충분히 즐기면서 여유롭게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과정 이 부분도 음식 어떤 것을 먹느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운동은 이제 걷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하게 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운동이 근골격 문제만이 아니고요. 림프 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림프는 그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심장처럼 펌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몸이 좀 붓고 다리가 붓는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극이 그 림프 순환을 좋게 해주고 천연의 항불안제, 항우울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현대인이 좀 이렇게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명상과 걷기를 두 가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걷기를 또 잘 열심히 하세요. 요즘에 하도 걷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그날 잘 해결하지 않은 문제, 내일 있을 회의 생각하면서 걷는다, 그리고 막 음악 들으면서 걷는다 이런 부분 대부분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 말씀드리는데 일이나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 없이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걸음과 호흡에만 집중하며 걷기. 지금 이 순간 걷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이게 마인드풀니스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이거부터거든요. 그래서 틴나칸 스님이 이제 걷기 명상을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내가 걷는다면 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게 일종의 명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 30분을 걷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매일매일 걷기와 명상을 30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치료하지만 자연은 치유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치료는 밖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 밴드를 붙이든지 뭐 약을 발라주든지 먹여주든지. 그런데 그 치료로는 치유가 다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약간 도와주고 약간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약간만 씻어만 줘도 결국에 아물잖아요. 깊지 않은 상처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 몸이 완전히 낫는 과정은 치유인데 의사는 치료를 할 뿐이거든요. 근데 치유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나려면 그건 자연이 하는 것,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데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작동을 해줘야 결국에는 깔끔하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 밖에 있는 저도 의사지만 밖에 있는 의사를 너무 믿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를 더 믿어야 된다. 내 몸 안에 있는 의사의 면역력을 그 믿고 믿는 만큼 뭔가를 해줘야겠죠. 우리 오늘 배웠던 면역 밥상의 원리,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해주시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의사도 고맙겠죠. 예, 그만큼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요.
예,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참 많이 마시잖아요. 네. 네. 일단 커피는 어떤 종류를 먹느냐 횟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드신다면 커피 믹스에는 당분과 그 프림이 요즘에 아니라고 하지만 뭐 트랜스 지방이나 하여튼 약간 가공된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믹스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드신다면 아메리카노 정도. 그리고 그 커피 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은 도파민도 좀 올려주고 약간은 기분이나 각성을 좀 좋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커피를 마셨잖아요. 그 약간 치료적으로도. 그래서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단점은 카페인이 많다 보니까 위산 역류라든가 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2잔 이내가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오후 늦게는 드시면 확실히 잠에 안 좋고 위산 역류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는 2잔 이내, 그리고 내가 그런 질환이 있다면 1잔 이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일단 기호식품은 뭐든 약간 저는 자유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애도 아닌데 자신의 판단력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접근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라. 한 80점, 7, 80점 정도 맞을 걸 생각하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정말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 그 먹는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커피 믹스는 좀 피해야 된다고 했을 때 커피 믹스 절대 안 먹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한 80점까지는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가끔은 먹고 싶어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그 탄광에 갇혔던 분들은 커피 믹스가 그래도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당분이랑 그걸 식사 대용으로 드셔서 또 살아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불교 신자분들이 다 대부분이실 테니까 아마 저는 그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편견으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좋고 나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계속하면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거죠. 좀 너무 극단으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너무 판단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병이 있다 그럼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면역 관련한 법칙들을 오늘 알려드렸던 걸 좀 더 많이 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내가 되게 균형을 잘 갖추고 컨디션 좋고 그렇다면 뭐 가끔 또 친구분들하고 어울 때는 술이나 뭐 안주 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즐기시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건강하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건강은 되게 중요하지만 또 건강이라는 주제만 너무 집착하시는 것도 저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 풍족함을 좀 해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에서는 뭐 안 좋다 먹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계란하고 우유에 대해서 좀 그 깊이 있게 저도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깊이 있게 그래서 칼럼이나 이런 것도 쓰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란하고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몸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성인인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음식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좀 개발도상국가라서 영양 성분을 많이 못 먹는 상태에서는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데 우유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실은 많이 먹어서 탈인 시대가 됐어요. 특히 성인분들은 그 유당, 특히 한국인,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유당 분해 효소가
한 70%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화 흡수하지 못하는 음식을 먹어서 좋을 게 없죠. 소화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우유도 동물성 식품이긴 해요.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이 많고 비만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렇다면 우유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우유보다는 두유가 나은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인 경우에는 우유가 좋겠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단백질 문제 때문에 이제 우유를 드시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두유 쪽으로. 그런데 두유도 제품마다 당분이 많은 게 있고 첨가물이 많은 게 있고 요즘에는 잘 나와서 콩으로만 만든 것들도 있는데요. 뒷면을 잘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이 없는 걸로 잘 고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걀은 그 우유나 달걀이나 아무래도 동물성 식품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식품의 생산 유통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가 방목을 하고 풀을 먹고 자란 그 닭이나 아니면 소에서 나온 우유, 달걀은 오메가3가 있을 정도로 되게 건강해요. 기름이 달라요. 그런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병에 걸리지 못하게 열악한 환경이면 항생제나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특히 우유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드신다면 양질의 어떤 방목을 해서 만약에 하나를 먹더라도 약간 비싸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예전보다는 적은 양을 드시고 좋은 거를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계란은 옛날에 콜레스테롤 높이는 주범으로 좀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결론이 난 거는 계란 뭐 2개 정도 먹고 3개 정도 먹는 게 콜레스테롤 높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이는 주범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공식품, 빵이라든가 그 쿠키라든가 여기에 있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달걀이 어떤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생산 과정에서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좀 덜 들어간 걸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식을 드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 없는데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염증 일으키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을 검사를 해보면 우유하고 달걀이 많이 나와요. 밀가루나.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 그러면 그 주범이 우유나 달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록을 해보시고 내가 우유나 달걀을 먹었을 때 뭐 비염이라든가 피부 질환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보시고 줄였을 때 증상이 나아지면 그러면은 그 우유나 달걀이 안 맞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질환이 있다라면 한 번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크게 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경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